이 아이의 몸에는 만백성의 어버이 주상전하의 피가 흐른다. 연빈의 처절한 비명은 차가운 강화도 바닷바람에 찢겨나갔습니다. 한때는 제왕의 길을 걸을 것이라 예언받았던 왕자 무영. 하지만 지금 그의 목에는 무거운 칼이 씌워져 있고 비단신 대신 다 터진 집신 사이로 시커먼 갯벌 흙이 들어차 있습니다. 중전의 간계로 영모의 누명을 쓴 어머니와 아들, 화려한 동궁전의 온기 대신 그들을 맞이한 것은 소금기 서린 짠내와 죽음보다 깊은 멸시였습니다. 왕족의 증표인 옥패는 이미 포졸들의 발길질에 박살나 진흙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 살아라 무영아, 살아서 이 굴욕을 뼈에 새겨라. 어머니의 피 맺힌 유언 같은 당부가 강화도 첫날 밤을 피눈물로 적십니다. 강화도 유배지는 감옥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마을의 실세이자 탐관오리인 조발장은 중앙 관력에 줄을 대기 위해 배서인이 된 무영 모자를 노골적으로 짓밟기 시작합니다. 왕의 씨라고 여기선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침이 니놈의 밥이다. 조발장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무영에게 가장 천한 일만을 강요합니다. 썰물이 빠져나간 거친 갯벌에서 하루 종일 돌을 나르고 굴 껍데기에 손이 다 베어 피가 철철 흘러도 누구 하나 약 한 번 발라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네 아이들은 무영을 향해 돌을 던지며 거지 왕자님 춤이나 춰보시지! 라며 조롱합니다. 무영은 입술을 깨물어 터뜨리며 생각합니다. 저들의 웃음소리가 곡소리가 되는 날, 나는 반드시 돌아오리라. 어머니 연비는 유배지의 모진 고초를 견디지 못하고 이름 모를 괴질에 걸려 알아눕습니다. 얼굴은 간쪽이 되고 고왔던 목소리는 거친 쇳소리로 변해버렸습니다. 무영은 어머니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조발장을 찾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 약 1천만 살 수 있게 품삯을 가불해 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조롱뿐이었습니다. 조발장은 먹다 남은 썩은 보리밥을 마당 구석 개밥 그릇에 쏟으며 말합니다. 이걸 개처럼 핥아먹으면 생각해보지. 무영의 눈동자가 번뜩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깨리자 그는 자존심을 버리고 바닥으로 기어갑니다. 눈물 섞인 썩은 보리밥을 삼키며 무영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감정을 죽이고 오직 생존이라는 괴물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의 악명 높은 사기꾼 장씨가 무영에게 접근합니다. 자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영약이 강화도 뒷산 절벽에 있다네. 절박한 무영은 장씨의 말을 믿고 밤낮으로 절벽을 타며 약초를 구하려 애쓰지만 이는 모두 장씨가 무영이 가진 마지막 가산인 어머니의 은비녀를 뵙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결국 비녀마저 뺏기고 빈손으로 돌아온 무영을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방바닥에서 신음하는 어머니와 역적의 자식이 관가의 물건을 훔치려 했다는 누명이었습니다. 조발장의 사주를 받은 장씨의 거짓 고변으로 무영은 마을 광장에서 멍석마리를 당합니다. 몽둥이가 뼈를 때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무영은 신음 대신 증오를 삼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버려진 무영의 위로 차가운 밤비가 쏟아집니다. 의식이 희미해져 가던 순간 누군가 무영의 뒷덜미를 짐짝처럼 낚아챕니다. 어이 왕자님,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인데 너무 아깝지 않나? 정신을 차려보니 다리 밑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거지들의 소굴입니다. 그곳에는 마을에서 미친놈이라 손가락질 받던 거지 칠복이 낄낄거리며
무라진 솥에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너 눈빛이 마음에 들어. 억울해서 못 죽겠다는 그 눈. 칠복은 비루한 거지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가끔 보이는 그의 손등에는 무인들만이 가진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무영은 직감합니다. 이 미친 거지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첫 번째 열쇠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 살아남아서 저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무영의 요청에 칠복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죽이는 건 쉬워. 왕이 되는 게 어렵지. 시작해볼까? 무영이 정신을 차린 곳은 강화도의 찬바람이 비껴가는 다리 밑 칠복의 누추한 거처였습니다. 온몸은 매질로 인해 성한 곳이 없었고 고열로 신음하는 무영에게 칠복은 이름 모를 산풀을 지디겨 바르며 낄낄거렸습니다. 왕자님, 저승문 턱구경은 어땠소? 거긴 비단 금침이 없어서 다시 돌아온 모양이지. 칠복의 조롱 섞인 말에 무영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일어섰습니다. 칠복은 단순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서북면에서 이름을 떨치던 무관이었으나 중앙의 당쟁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하고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기인이었습니다. 칠복은 무영에게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낮춰라. 내 놈의 눈에 서린 그 귀기가 내 목을 치는 칼날이 될 것이다. 땅바닥을 기이는 법부터 배워야 하늘을 나는 법도 아는 법이지. 무영은 칠복의 가르침 아래 낮에는 나무를 하고 갯벌을 구르며 체력을 길렀고 밤에는 칠복이 전해주는 세상 돌아가는 법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익혔습니다. 왕궁의 예법 대신 저작거리의 생존 본능을, 경전의 구절 대신 백성들의 거친 상륙을 배우며 무영은 점차 강화도의 거친 흙바릉과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어머니 연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폐병으로 인해 피를 토하는 어머니를 보며 무영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이때 마을에서 약삭 바르기로 소문난 사기꾼 장 씨가 무영에게 접근했습니다. 장 씨는 평소 무영을 괴롭히던 조발장의 수하이자 사람의 절박함을 이용해 고열을 짜내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영롱한 빛깔의 환약이었습니다. 외관을 통해 몰래 들여온 명나라 환약이라네. 은전 몇 냥이면 관아에서도 못 구한다는 귀물이지. 죽어가는 사람도 숨을 붙잡아 둔다더군. 장씨는 무영에게 이 약을 줄 테니 강화도 너머의 금지된 섬에 들어가 진귀한 전복을 따오라고 시켰습니다. 그곳은 물살이 험해 베테랑 어부들도 기피하는 곳이었지만 무영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무영은 목숨을 걸고 거친 파도에 몸을 던졌습니다. 바위에 찢기고 바닷물을 들이켜며 겨우 전복 한 망태기를 따왔으나 돌아온 그를 기다린 것은 장씨의 비열한 웃음이었습니다. 장씨가 준 약은 그저 밀가루를 뭉쳐 색칠한 가짜였고 장씨는 오히려 무영이 가져온 전복을 빼앗으며 비웃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관할구역을 벗어났으니 이건 관아에 보고해야겠는걸. 전복은 내가 입막음용으로 가져가 주지.
무영은 자신의 목숨값과 어머니의 희망이 유희처럼 짓밟히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영의 고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실권자 조 발장은 무영이 유배객이라는 점을 악용해 온갖 관아의 부역을 무영에게 몰아주었습니다. 남들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곽 보수 작업을 무영은 매일같이 수행해야 했습니다. 조 발장의 아들 두칠은 한술 더 떠 무영이 일하는 곳에 찾아와 침을 뱉거나 그가 챙겨온 빈약한 주먹밥을 흙바닥에 짓밟았습니다. 이게 바로 니놈의 신분이다. 네 하비가 왕이라 한들 여기서 너는 개보다 못한 존재야. 마을 사람들 역시 권력자인 조 발장의 눈치를 보느라 무영 모자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아 무영은 먼 산속의 옹달샘까지 수십 리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사람들의 냉대는 무영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무영의 눈빛은 더욱 깊고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칠복과 함께 나무 막대기로 검수를 익히며 조 발장과 그 일당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흙바닥에 적고는 지웠습니다. 그것은 증오를 넘어선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심판의 기록이었습니다. 모두가 무영을 벌레 보듯 할 때 오직 칠복과 그의 거짓 친구들만이 무영의 편이었습니다. 칠복은 저작거리에서 구걸한 떡 조각을 무영의 주머니에 슬그머니 찔러 넣어 주었고 칠복의 무리인 다리 및 패거리는 무영이 조발장의 수하들에게 매를 맞을 때마다 멀리서 돌을 던져 시선을 돌려주었습니다. 무영아, 저들이 너를 무시하는 건 네가 천에서가 아니라 네가 두렵기 때문이다. 너의 피 속에 흐르는 그 당당함이 저들의 피로함을 자극하는 거지. 칠복의 말은 무영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영은 칠복과 함께 밤바다를 바라보며 꿈을 꾸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힘이 생긴다면 이 지옥 같은 강화도를 어떻게 바꿀지, 자신을 도운 이 가난하고 선량한 거지들을 어떻게 보살필지 이야기했습니다. 칠복은 무영의 원대한 포부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으면서도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마음 변치 마라. 권력은 칼과 같아서 잡는 순간 누가 내 친구였는지 잊게 만들거든. 두 사람은 신분을 초월한 형제애를 나누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거운 의리를 다져갔습니다. 강화도에 이례적인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칠복의 거처에 삿갓을 깊게 눌러쓴 낯선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칠복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더니 무영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사내가 떠난 뒤 칠복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졌습니다. 무영아, 도성에 변고가 생겼다. 주상 전하의 병세가 위중하시고 궁궐은 지금 후사를 두고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칠복은 무영의 손에 작은 단도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칠복이 무관 시절 사용하던 보검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곧 너를 찾는 자들이 올 것이다. 그것이 너를 죽이려는 자일지 아니면 다시 용의 자리에 앉히려는 자일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네가 강화도의 흙먼지를 털고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무영은 어머니 연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을 보내야 한다는 슬픔과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비장함이 교차했습니다. 무영은 다리 및 거지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거 결심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지금 자신을 비웃는 저들의 눈에 공포를 심어주겠노라고. 칠복은 무영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진흙 속에 잠들었던 용이 드디어 눈을 뜨는구나. 한양 도성은 거대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구중궁궐 깊은 곳, 왕의 침전에서는 무거운 한숨과 약탕 끓이는 냄새만이 진동했습니다. 평생을 권력의 정적에서 보냈던 왕은 이제 기력이 다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를 보자 하던 대신들은 후사가 없는 왕실의 앞날을 두고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암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중전 일카의 견제로 이미 수많은 종친이 제거되었거나 유배지에서 숨을 거둔 상황. 하지만 왕은 마지막 순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단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10여 년 전 간신들의 모함에 휘말려 강화도의 차가운 바닷바람 속으로 떠나보냈던 연빈과 그의 아들 무영이었습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어명을 적어내렸습니다. 강화도에 잠들어 있는 나의 아들을 찾아라. 오늘부로 그를 세자로 책봉한다. 그가 이 나라의 유일한 적통이며 무너져가는 사직을 일으킬 용이다. 이 어명 한 장은 곧바로 내금이 정의 기병대와 황금빛 어가를 움직이게 했고, 도성을 출발한 그들의 행렬은 강화도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소년을 데려오기 위한 행차가 아니라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으려는 거대한 역사의 파도였습니다. 도성에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때 강화도의 무영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폭군 조발장은 왕실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라도 무영이 나중에 화근이 될까 두려워 그를 완전히 매장할 계획을 세웁니다. 조발장은 관아의 곡골을 관리하던 아전돌과 짜고 몰래 곡식을 빼돌린 뒤 그 죄를 무영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이제는 나라의 곡식까지 탐내다니. 이놈을 당장 장터 광장으로 끌고 가 멍석마리를 하고 관가에 넘겨 극형에 처하라. 조발장의 사주를 받은 장씨와 마을 장정들은 무영의 초가집을 습격해 그를 개처럼 끌어냈습니다. 병든 어머니 연비는 아들을 살려달라며 조발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으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무영은 흙먼지 구덩이 속에서 온몸이 지시겨지면서도 눈만은 형형하게 빛냈습니다. 내 놈들의 이 잔혹함을 내 뼈에 새기겠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면 반드시 이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무영의 저주는 비웃음 속에 묻혔고 마을 사람들은 곧 닥칠 자신들의 운명도 모른 채 침을 뱉으며 이 잔인한 유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무영이 광장에서 마지막 숨을 몰쉬며 관가로 압송되기 직전 땅바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둥 소리인 줄 알았으나 그것은 수백 마리의 말들이 일제히 강화도 땅을 밟는 거대한 진동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자욱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나타난 것은 평범한 포졸들이 아니었습니다. 국왕의 직속 호위부대인 내금위의 철갑 기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투구는 햇빛을 받아 번뜩였고 대우 중앙에는 오직 왕실의 직계 혈족만이 탈 수 있는 황금색 가마와
용이 그려진 거대한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장관의 넋을 잃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중앙군이 왜 이 벽지까지 내려온단 말이냐? 조발장은 사태 파악도 못한 채 혹시라도 자신이 무영을 잡아들인 공을 인정받으러 오는 줄 알고 앞장서서 달려나갔습니다. 나으리들, 여기 대역죄인의 자식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놈을 잡아 관가에 넘기려던 참이었습니다. 조발장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무영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닥에 처박았습니다. 말굽 소리가 멈추고 거대한 행렬이 광장 한복판에 멈춰섰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가운데 화려한 관복을 입은 정승이 가마에서 내려 무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조발장은 승전보라도 들은 양 기세등등하게 무영을 걷어찼습니다. 보십시오. 이 더러운 놈이 바로 그 유배객입니다. 그러나 정승의 눈에는 조발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피투성이가 된 채 흙바닥에 쓰러져 있는 소년 무영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승은 품속에서 옥새가 선명히 찍힌 교지를 펼쳐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영의 이름과 함께 세자 책봉의 어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승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부 무엇들 하느냐? 새로 책봉되신 세자 저하를 뱉는데 어찌 예를 갖추지 않느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백 명의 철갑 기병과 관리들이 일제히 말에서 내려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자 저하, 만세! 광장에 울려 퍼진 장엄한 함성은 강화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무영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조발장의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힘없이 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자리에 얼어붙었고 장씨는 자기가 저지른 죄들이 떠올랐는지 그 자리에서 실금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진흙투성이 소년이 한순간에 태양이 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정승은 직접 자신의 비단 도포를 벗어 무영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저하, 너무 늦게 모시러 왔나이다. 주상 전하께서 저하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더 이상 갯벌 흙냄새가 아닌 범접할 수 없는 왕족의 기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무영은 자신을 짓밟았던 조발장과 그를 외면했던 마을 사람들을 차갑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조롱이 아닌 죽음보다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영은 곧장 가마에 오르지 않고 저 멀리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던 거짓 칠복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영은 칠복의 투팍한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칠복아, 네가 내게 나누어 준 주먹밥 한 덩이를 평생 잊지 않으마. 내가 돌아오는 날 너는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을 지키는 무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무영은 어머니 연빈을 가마에 태우고 자신 또한 말에 올라타 강화도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 뒤로 공포에 질린 악인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거대한 복수와 심판의 서막이었습니다. 강화도를 떠나 궁궐로 들어간 무영의 삶은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왕위 계승자를 제거하려는 대신들의 음모와 중전일파의 서슬퍼런 견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화도의 진흙바닥에서 다져진 무영의 생존 본능은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칠복에게 배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활용해 정적들을 차례로 제압했고 갯벌에서 돌을 나르던 강인한 체력으로 밤샘 정사를 돌보며 백성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성군으로 거듭났습니다. 선왕이 붕어하신 뒤 조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자로 책봉되어 있던 무영은 내금이와 일부 충신들의 호의를 받으며 끝내 즉위에 성공했습니다. 즉위 첫날 그는 어머니 연빈을 왕후로 추존하여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풀지 못한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과 어머니를 짓밟았던 강화도의 그늘이었습니다. 무영은 민심을 직접 살피고 억울한 자들을 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행차를 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찰이 아닌 10여 년 전 흘렸던 피눈물을 닦아내기 위한 정의의 행차였습니다. 국왕의 행차가 강화도에 당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섬 전체는 유례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과거 무영을 짐승처럼 부렸던 조발장과 사기꾼 장씨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영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미 도망치려 했으나 무영은 즉위 직후 암행어사들을 은밀히 강화도로 내려보내 조발장의 비리를 수집하게 했고 이미 그의 죄상은 장부와 증언으로 모두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조발장은 부랴부랴 자신의 집 창고에 쌓아둔 부정축제 재물들을 숨기고 관아의 장부를 조작하며 발악했습니다. 설마 그 거지가 정말 우리를 기억하겠느냐? 왕이 되셨으니 대범하게 넘어가실 거다. 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을 어귀를 가득 메운 수백 명의 금군과 하늘을 찌를 듯한 나팔 소리는 그의 기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했고 화려한 어가 위에 앉아 위엄을 뿜어내는 국왕 무영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와도 같았습니다. 무영의 시선이 조발장이 엎드린 곳에 머물자 조발장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땅바닥에 머리를 짓지었습니다. 무영은 행차를 멈추고 마을 광장에 임시 주국장을 열었습니다. 그는 강화도 백성들이 모인 광장 한복판에서 조발장과 장씨 그리고 그들의 수하들을 끌어냈습니다. 무영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조발장, 네가 내 어머니에게 개밥 그릇에 담긴 썩은 보리밥을 던지며 조롱하던 날을 기억하느냐? 장씨, 네가 가짜 약으로 고통받던 모자의 마지막 가산을 갈취하던 밤을 기억하느냐? 무영은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한 상소문을 직접 낭독했습니다. 조발장이 부정하게 빼앗은 토지와 곡식의 목록이 공개될 때마다 백성들은 분노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무영은 명했습니다. 이들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라. 또한 조발장은 평생 갯벌에서 소금가마니를 나르는 노역에 처하고 사기꾼 장씨는 사기와 착취의 죄로 유배형에 처하고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재산을 배상하게 하라. 권력을 믿고 백성을 괴롭히던 이들이 한순간에 자신들이 멸시하던 천민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은 강화도 백성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통쾌한 광경이었습니다.
무영은 조발장을 향해 마지막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조차 없었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죄인을 내려다보는 냉정한 군주의 눈빛뿐이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끝난 후 무영은 군중의 가장 뒤편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한 사내를 불렀습니다. 바로 그의 유일한 벗이었던 거지 칠복이었습니다. 칠복은 예전처럼 꽤 죄죄한 모습이었지만 무영은 어가에서 직접 내려와 칠복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칠복아, 내가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의 의리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느니라. 무영은 칠복을 한양으로 불러 정식묵과 응시의 기회를 내렸고 특별 전형을 통해 내금위에 길게 하라 명했습니다. 너는 이제 다리 밑에 거지가 아니다. 이 나라의 국왕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나의 방패가 되어라. 칠복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고 대궐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또한 무영은 칠복과 함께했던 다른 거지들에게도 일자리와 살 곳을 마련해 주어 신분을 초월한 보은의 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왕이 가장 비천한 이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성군의 풍모를 깨달았고 그동안 자신들이 무영에게 가했던 소홀함을 뉘우치며 진심으로 그를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무영은 강화도를 떠나기 전 자신이 살던 허름한 초가집터에 작은 서당과 백성들을 위한 의원을 세우도록 명했습니다. 신분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나 그 신분을 빛내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과 실력이다. 다시는 이 땅에서 가난과 신분 때문에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자가 없게 하라. 무영의 이명은 강화도 곳곳에 비석으로 새겨졌습니다. 다시 어가에 오른 무영은 멀어지는 강화도의 해안선을 바라보며 자신의 아팠던 과거를 갯벌에 묻었습니다. 그는 이제 강화도의 유백액이 아닌 온 나라의 희망이 된 용이었습니다. 이후 무영은 칠복의 보좌를 받으며 수십 년간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렸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강화도에서 피어난 용의 전설이라 부르며 대대손손 전했습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고 선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길을 걷는 나그네들의 입을 통해 강화도 바닷바람을 타고 널리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의 바닷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용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진흙 속에서 태어난다고.